이상주입니다. 자, 오늘 새벽 잠을 설치셨죠? 우리나라 축구가 16강에 진출했고, 그래서 저도 잠을 설쳤는데, 축구는 골로 말하고 역사는 해석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문헌에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한국사와 근원론, 음양과 오행으로 있다로 정했습니다. 자, 30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역사는 해석이 중요하다. 그리고 음양, 오행의 기초, 그리고 음양과 오행으로 우리 역사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의 무대는 만주와 한반도라고 합니다. 그럼 유사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서 우리 선조분들은 몇 분이나 살다 가셨을까요? 이것은 역사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다 가셨죠. 대략 족보학자들은 3억명에서 4억명이 살다 가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에 나오는 제5천년 한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사가 인물이 3,000명 내지 4,000명으로 다 구성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명을 내세워놓고 이게 10만 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삶과 나머지 99,999명의 인생은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여기에 역사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과 문헌 계속 취재해서 새롭게 써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역사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창시절로 돌아보면 이 지도는 혼일강리도,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도입니다. 태종 2년, 1402년에 김사형 등이 태종대왕의 명을 받고 제작을 했습니다. 요걸 우리 단순하게 팩트는 1402년, 태종 2년에 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도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재미가 없죠. 여기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옛사람들은 지도를 관념적으로 그랬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상세하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생략을 합니다. 자, 여기 조선이 대단히 크게 그려져 있죠. 명나라가 조선보다 한 3배, 4배죠. 실제로 엄청나게 큰데, 즉, 이 사진을 보고, 이 지도를 보고, 조선은 명나라와 대등하다라는 인식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선이 중요하다. 또, 일본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일본은 아주 작게 그렸고, 거꾸로 그렸죠. 큐슈, 혼슈, 시코쿠, 홋카이도, 거꾸로 그려놨죠. 이걸 보면, 그때 조선 초, 태종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은 일본을 아예 무시했다는 거죠. 무시했고 그나마 중요한 것은 큐슈가 중요했다. 그래서 거꾸로 그려놨고, 여기 보면 인도가 생략이 되고 아라비아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초에는 고려 시대 때 경란도를 통해서 아라비아와 교류했기 때문에 아라비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또 아라비아는 이 지도가 아라비아 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유럽입니다. 이 지도에서 또 하나 뭘 읽을 수 있느냐? 우리는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한반도와 한반도 세계면적인 만주를 통할하는 큰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합니다. 그렇다면 조선 초, 고려 말에 우리 선조들은 만주를 수복해야 할 우리의 국토로 인식했을까? 아쉽게도 이 지도를 보면은 만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왜? 이 만주, 드넓은 만주를 생략을 했죠. 그 머릿속에 인식에 없었다는 거죠. 그나마 백두산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선조들의 생각은 백두산만큼은 분명히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 2년에 이 지도를 제작했죠. 세계 지도가 그 당시에는 세계 중심국, 그러니까 네덜란드 헤이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같은 국제 도시에서만 세계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구촌의 변방인 태종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지도를 그린 겁니다. 이 지도 그때의 의미는 지구로 비유하면 달나라나 화성에 가는 인공위성을 쓴 건 마찬가지예요. 즉 국력을 총동원해서 내가 이 조선을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자부심의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역사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1402년 김사영이 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가 그것은 단순한 팩트고 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는 해석에서 나온다. 그래서 역사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된다.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 근거를 찾아보죠. 가설을 대고 근거를 찾고 거기에 이제 자료를 찾으면 이게 분달되면 새로운 역사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역사, 우리 조선 왕실에서 역사를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조 건원령은 우리 일반 사가들이나 사학자들이나 작가들이 태종대왕이 새어머니인 신덕왕후를 미워해서 정릉에 모시지 않고 건원릉에 모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게 또 책을 쓰고 있죠.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태종대왕이 신덕왕후를 미워해서 태조대왕을 건원릉에 모셨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역사학자들이 정황을 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태종대왕이 불효됐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찾다 보면은 태종대왕이 효도를 한 결과가 건원릉에 모셔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대왕이 막내 의안대군 이방석을 세자로 세운 것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대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죠. 태조대왕은 원나라의 함경도 도지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 태조대왕의 4대 선조는 원나라의 함경도 도지사를 했죠. 지방장관. 그러면 케네디가 아일랜드 사람인데 케네디 가문에서 미국 대통령이나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4대 동안 했다면 케네디는 미국 사람입니까? 아일랜드 사람입니까? 모든 생활 방식은 미국 사람이죠. 태조대왕도 4대 선조가 원나라 지방장관이었기 때문에 사고방식은 원나라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사춘기 이전에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변할 수 있지만 사춘기 이후가 되면 언어나 가치관이 변하기 힘들어요. 태조대왕이 사춘기를 원나라 사람으로 지냈다. 그렇다면 원나라는 막내 상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진은 강자 상속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막내 상속. 그리고 세종대왕은 똑똑해서 왕이 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수능시험 1등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죠.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죠. 똑똑한 것 위에 다른 것이 있다. 그리고 세조대왕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간과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정의왕후 어쨌다 하는데 모든 일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즉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사람을 끌어모아야죠. 신하들 만들고 거기 가족까지 먹이 살려야죠. 그럼 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그걸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또 다른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큰어머니한테 좀 잘못된 짓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카다라 통신입니다. 카다라. 그럼 여기서 또 반전이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는 농촌총각 장가보는 경우 등이 있었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 종친들은 마음대로 장가를 갔을까? 그렇게 왜라는 의문을 갖고 접근을 하면은 종친도 장가를 못 가서 왕이 종친 장가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이런 역사에 문헌에 나오지 않거나 문헌에 단편적으로 나오는 많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해석을 할 때 가능합니다. 그 해석을 누가 해주냐? 역사학자가 하느냐? 아니죠. 지금 모든 사료는 95% 이상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95% 공개되어 있으니까 우리나 역사학자는 똑같이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료도 접근할 수 있고 우리는 부적,
우리 할아버지 얘기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죠. 그렇게 역사 해석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음양오행인데 이 음양오행은 최대한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 세계는 음과 양의 순환과 음과 양의 상대성이죠. 순환과 순환을 통해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우리 음양사상은 신라시대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이 돼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도 음양이 있죠. 우주의 음양 5개 별을 지구에 적용한 것이 오행이다. 그래서 음양 오행은 우리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축의금을 내죠. 축의금 얼마씩 냅니까? 3만원, 5만원, 요즘 10만원 내죠. 자, 숫자를 보면 홀수가 양이고 짝수가 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땐 양의 기운을 받아서 더욱 번창해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양의 기운을 받아서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의미로 부존돈을 홀수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민속일은 양과 양이 겹친 날입니다. 숫자 홀수가 양이죠. 1월 1일 설날,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간호, 7월 7일 칠석, 9월 9일 중양절. 이렇게 양과 양이 겹친 날이 바로 명절이 된다. 자, 우리 공수를 할 때 우리 남자들은 왼손을 올리고 여자들은 오른손을 올리죠. 왼손과 남자가 양이고 오른손과 여자가 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 이름도 항열자가 있죠. 항열자의 한 90%는 오행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10%가 천간지지나 수표법에 따르는데 우리 전주신 대부분이 오행을 따르죠. 자, 음양 오행으로 계획된 설계 도시가 한양입니다. 자, 음양을 딸 때 산의 북쪽은 음이고 산의 남쪽이 양입니다. 강의 북쪽이 양이고 강의 남쪽이 음입니다. 우리 서울은 한의 땅이죠. 자, 한의 땅인데 여기 한 땅에 한수가 있죠. 한수의 북쪽이니까 한의 북쪽, 강의 북쪽이 양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한양은 이제 목명산, 삼각산 그리고 한강이 가로막혀서 남북으로는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필연적으로 동서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릉이 동쪽과 서쪽으로 해서 동구릉, 서구릉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양의 1차 개념은 사대문 안,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사대문 안이고 2차 한양 개념은 성저 심리, 이 사대문에서 성 밖으로 심리, 여기서 나온 그 용어가 가오리, 수유리, 왕심리, 이게 성문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차 서울의 개념은 왕의 능이 있는 것, 즉 동구릉, 서울릉까지가 3차의 한양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요 한양 사대문 안에 사대문과 보신각을 세워서 인의 예지신 오행사상을 표현했죠. 자, 음과 양은 선생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짧게 밝고 화려한 거 이런 것은 양이라고 볼 수 있고, 조용하고 차분한 거 이것은 어두운 거 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마른 사람과 살찐 사람이 있는데 마른 사람이 양일까요, 음일까요?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맞는 말씀드립니다. 뚱뚱한 사람이 음이고 마른 사람이 양이다. 뚱뚱한 것은 무거운 것은 내려가서 천원 지방 땅이 되고 가벼운 것은 올라가서 하늘이 되죠. 그래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뚱뚱한 것은 음이고 마른 것은 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오행으로 우리 한국사를 풀어보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기억하실 때 이거 숫자 수성은 1이나 6, 화성은 2나 7, 목성은 3이나 8, 금성은 4나 9, 토성은 5와 10이 숫자
주어진 숫자라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늘에 떠도는 5가지 별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수성을 봤더니 뭔가 추워 보여요. 차가워 보여요. 그래서 겨울이라는 이미지를 넣고, 겨울은 방해가 북쪽이 되겠죠. 겨울이 나무가 생존하려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씨앗만 남아야겠죠. 씨앗만 남았으니까 이것은 첫 생명, 숫자를 1을 부여하고 씨앗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 이 생각이죠. 그래서 북쪽에 대문을 내고 숙지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알지자를 써야 되는데 공자 시대까지는 지혜지자가 없어요. 알지자를 씁니다. 근데 맹자 시대 때 사람이 알다 보니까 생각을 해서 지혜가 나타난다 해서 맹자 시대 때 지혜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항상 드러난 게 아니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툭 튀어나오니까 고요한 거죠. 그래서 고요할 정자를 써서 북쪽에 숙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흑색이고, 화성을 봤더니 굉장히 뜨겁게 생겼어요. 뜨거우면 여름이고 남쪽이다. 뜨거우면 작물이 잘 자라죠. 그러면 가지가 옆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예의가 필요하다 해서 예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창하니까 막 무성하게 자라니까 숫자 1을 부여했고, 붉은색이니까 벽사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대문을 짓고 예의를 숭상을 해서 숭예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목성을 봤습니다. 목성을 보니까 땅에서, 나무 목자가 땅에서, 땅 밑에서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새싹이 하나 나오는 형상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새싹 언제 나오냐? 동쪽이다. 그럼 봄이다. 가장 사람이 순살 때가 어릴 때죠. 그래서 어딘이다. 그리고 이제 숫자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니까 새싹 3을 상징하고 이건 청색이다. 그리고 금성을 보았습니다. 금성은 이제 가을, 서쪽을 뜻하는데 이 쇠금자가 밥을 하는데 소뚜껑을 눌러놓은 형상입니다. 그럼 가을에는 수확을 하니까 먹을 게 많이 생기죠. 먹을 게 많이 생기면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더 가져가지 않는다. 나는 결백하다 하고 또 통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덕을 상징한다. 겨울, 봄, 여름에서 본다고 해서 나는 결백하다. 색깔은 백색. 그리고 서쪽에 문을 넣고 돈, 의문이라고 했죠. 의로움을 상징한다. 근데 동서남북에 대문을 졌는데 가운데에는 대문을 질 필요가 없죠. 누가 정자를 지어야겠죠. 정자를 질 때는 가운데는 지방 각 지역에 사령관을 보냈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똑똑한 거 다 떠나서 절대로 믿어야죠. 그래서 믿을 신. 가운데 정자를 짓고 누각을 짓고 보신각이랍니다. 양과 음의 두 번째 돌아가지고 5번째 얹어서 오를 상징하고 땅은 늘었죠. 그래서 황새, 고귀함을 상징한다. 여기서 하나, 지금까지 뭐 다 아실 것이고 여기서 하나, 왜 흑인지문이라고 했느냐? 자, 우리 지대가 동쪽이 서울은 높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중남천이 범람합니다. 지금도 치수가 어렵지만 예전에는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바람을 넣는 겁니다. 단어라도 높게 하면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어조사 지자를 해서 흑인지문 넉자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은 뭐 내산자나 언더구자를 해서 좀 높게 의미를 주지 왜 뜻이 없는 어조사 지자를 넣느냐? 이게 어조사 지가 처음에 출발할 때 내산과 같은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어조사 지가 아니라 내산자로 풀이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근데 우리 항렬자 있었죠. 이게 세종왕자 밀성문파 항렬자인데 오행으로 한 겁니다. 수성을 살리는 게 목성이, 목성 살리는 게 화성이고, 물이 있으면은 나무가 잘 자라죠. 그래서 상생. 불이 타는데 물을 찌끄리면은 망하겠죠. 그래서 상성. 그래서 항렬자는 상생의 원리를 따릅니다. 밀성문 파종인 건데 금자다, 코자 다음에 수가 나오고 주가 나오죠. 코가 세금이 들어가 있죠. 이 숫자에 물가수가 3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숫자에 나무목이 들어가 있죠. 환자에 분화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오행의 상생의 원리에 따른 겁니다. 이 가로한 뒤에 있는 것은 또 천간법으로 쓴 거고요.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통일하니까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이 앞에서는 예의하는데
뒤돌아서면 저 촌놈한테 내가 당했다. 이런 식으로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단 통치를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통치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인들 꼼짝 못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금법입니다. 신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야, 지금 세상을 봤더니 우주 이치가 금의 원리다. 지금 금의 원리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너희 정복하는 당연한 거다. 그 증거를 보여주나. 우리가 금이라는 거. 우리나라 임금이 누군지 아느냐. 신라 시대 때는 신라의 선조가 김알지였어요. 근데 통일신라가 되면서 소금천씨로 바뀝니다. 중국 대륙 황제의 아들 소금천씨. 그리고 이제 신라 나라 이름을 금국이라고 금국. 그리고 서라벌을 금성이라고 합니다. 모두 금에 딱 맞추는 거예요. 금에 대해 해당 숫자는 숫자가 몇이죠? 숫자가 4나 9죠. 그래서 행정제도를 9주, 9개 주로 나눕니다. 그리고 군사제도를 구서당제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금의 기운에 딱딱 맞추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신라도 하대에 모순이 막 드러나죠. 그래서 각 지방정권이 일어나면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궁예죠. 궁예가 왕건을 부릅니다. 관심법으로 보죠. 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랬더니 왕건이 금생수를 생각하는 거죠. 이제 금의 시대는 지나고 수의 시대가 온다. 태봉을 건설하고 연호를 아예 수덕 만세라고 연호를 짓습니다. 나는 수의 기운을 받은 왕으로서 신라 시대는 이미 끝났고 수의 기운으로 태봉이 나타났다. 왕건이 궁예를 쫓아내죠. 왕건도 이미 신라나 후백제가 있기 때문에 수덕을 강조해요. 그래서 고려를 수의 기운을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수의 기운을 가진 걸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5도 행정제도를 5도 양계로 나눠요. 그런데 양계는 군사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개 도로 나누고 지방 거점 도시를 12개를 개발합니다. 이게 수성에 해당하는 숫자가 1이나 6이죠. 6의 배수 12를 만들고 사학을 만드는데 12사학을 만들죠. 10개나 9개 만드는데 12사학. 이게 다 수의 기운에 맞추는 겁니다. 근데 고려 중기부터 막 몽골족 쳐들어오고 거란족 쳐들어오고 살기가 힘들어요. 백성들은 메시아를 원합니다. 이때 메시아들이 원하는 사람은 수를 생하는 것은 목이죠. 목의 기운을 가진 나라나 목의 기운을 가진 임금을 원하죠.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래서 고려 중기부터 목자 득국 18자 위양이 나옵니다. 태조대왕 때부터 나온 게 아니라 고려 중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걸 믿고 나라를 지킨 사람이 이자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성립이 되죠. 조선은 수를 대신할 그 우주 이치는 목이죠. 조선은 조턴 실튼 목의 천명을 받은 나라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조선이 동을 상징해서 이 자체가 목이에요. 그리고 태조대왕이 휘를 성기에서 단으로 바꾸죠. 이 단 자체가 바다나 하늘 위에서 산 위에서 태가 떠오르는 모습. 이게 바로 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도 중전에서 군진으로 바꾼데 이게 바로 또 임금과 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해당되는 숫자는 뭐죠? 8이죠. 3이나 8. 그래서 삼정승모 3사하고 태종대왕이 행정제도를 8도로 개편합니다. 이게 목의 기운에 탁 맞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성은 겁이나 물을 상징하고 목성은 문을 상징해요. 고려와 조선이 둘 다 양반 사회인데 고려는 무인정권이죠. 조선은 양반 사회지만 문인정권이고 이게 바로 목의 기운, 수의 기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결론 하나 말씀드리면 그럼 태조대왕이 건원동으로 가셨죠. 그럼 조선 초의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태조대왕 건국군주는 당연히 목의 기운에 상징적으로 가야 돼요. 태종대왕이 다 천하의 길지를 구하게 한 뒤에 건원동으로 정제를 하죠. 그런데 이미 태조대왕이 수능, 생전에 점 찍어놓은 것이 건원동, 태릉, 정릉이 세 군데입니다. 그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데는 정릉이었죠. 여하튼 태종대왕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점 찍은 곳 세 곳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 또 천하의 길지를 알아봤고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저쪽 그 함흥에 삐풀과 흙을 갖다 봉분을 덮어드렸죠. 그렇다면 이것은 태종대왕이 건원명을 신도광을 미워해서 즉 불효 관점이 아니라 태종대왕의 효도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음양오행 완성된 게 바로 이걸로 온 겁니다. 자, 음과 양이 있고 오행이 있는데 바로 임금이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즉 임금은 음양오행을 주재하는 하늘의 대리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태종대왕 600주기 때 책자가 하나 나왔죠. 태종대왕에 대해서 지금 유명한 학자가 킬러 본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태종대왕의 킬러 본능. 킬러 본능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이 책에 핀셋 킬링이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제거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역사를 누가 써야 되느냐? 사학자가 쓰는 것은 사학자 입장이고 우리 후손은 후손이 써야만이 후손 입장이 반영이 되는 거죠. 역사는 해석입니다. 사학자들이 쓴 걸 우리가 갖다 금과 억조처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해석해서 써놓으면 사학자들이 그걸 인용할 수 있고 네티즌들이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해질 수 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파종에 우리 왕자, 대왕 중심으로 해서 각 파종가 1인 1책을 스스로 쓰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